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아직 여권이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여권을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많은 지역에서 초청장이 있어야만 여권 발급이 가능한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여권을 발급받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이미 많은 성에서는 여권 하나 만들기도 예전처럼 쉽지 않고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만 불평할 게 아니라 여권 자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혹은 직장에서 여권을 회수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다른 나라 여권을 하나 예비용으로 마련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동 지역에서는 지금 해외 이주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조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국 준비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출입국 관리소 자료를 확인해보면 단 몇 개월 사이에 수십만 명이 여권 및 출국 관련 절차를 한꺼번에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무려 50% 이상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인기 국가가 아닌 뜻밖에도 터키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전반의 해외 출국 인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춘절 기간 동안 전국 출입국 인원 수는 1,436만 6천 명, 그중 중국 대륙 주민의 출국 인원 수는 767만 1,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동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성 중 하나로 거주민들의 해외 출국 비율이 특히 두드러진 지역입니다. 광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가장 개방적인 지역에 거주해 왔으며 홍콩, 마카오 및 동남아시아와 교류도 빈번하여 자연스럽게 해외로 나아가는 문화적 심리가 형성됐습니다. 오늘날처럼 경제가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내륙성들과 비교할 때 광동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선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광동. 하지만 최근에는 제조업의 해외 이전, 수출의 제약, 그리고 잇따른 공장 폐업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일부 중산층 계층에게 커다란 위기감을 주었고 그로 인해 광동에서의 해외 이주 붐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중국 내에서 단일 년 만에 10,000명이 넘는 부호들이 돈을 벌면 곧바로 이민을 선택한다고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바로 이 부호들 가운데 60% 이상이 이미 여러 개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대다수는 아직 중국 대륙의 호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자산은 거의 모두 오프쇼어 계좌, 신탁 같은 경로를 통해 해외로 이전된 상태라고 합니다. 2025년 현재 중국 내 50개 지역에서는 이미 출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정말 많은 지역에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행이든 취업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여권을 잘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상담하러 와던 노동자분들 중에도 해외 건설 지원을 가고 싶다거나 싱가포르에 일하러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막상 현지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면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외에 나간 사람들 중 일부가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다 보니 정부가 지역 단위로 통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이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요건도 더 까다로워지고 심사도 점점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여건이 없는 분들이라면 가능할 때 서둘러 발급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권 발급이 가장 어려운 지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위는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6위는 복건성 복전, 5위는 강소성 연운항, 4위는 길림성 매화구, 3위는 요령성 철령, 2위는 하북성 석가장 고성, 1위는 요령성 소가둔입니다. 이곳에서는 여행이든 해외 취업이든 심지어 정상적인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혹시 자세한 사정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미국 비자를 쉽게 받은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 여권을 보면 항상 입국 도장이 빼곡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도장이 가득한 여권을 미 영사관 창구에 제출하는 순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비자 심사관은 이미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 여권 위의 도장들이 당신의 여행 이야기를 대신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도쿄의 도쿄타워 아래에서 야경을 감상했고 파리의 거리에서 커피를 마셨고 호주에서는 펭귄을 본 사람, 바로 그런 당신이야말로 진짜 지구를 누비는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당신의 여행 이야기 속에서 그저 다음 목적지일 뿐 결코 종착지는 아닙니다. 1인 미디어는 미국 비자 신청이 거절될까봐 걱정된다면 우선 여권을 들고 다른 나라들을 먼저 방문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권이 두툼해지고 가치 있는 기록으로 채워질 때 당신은 미국 비자의 문이 스스로 열리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여권에 몇 개의 입국 도장을 먼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백지 여권 한 장만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라고 말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작은 나라의 여권을 사려고 할까요? 큰 나라 여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럽이나 동남아를 수시로 오가며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매번 출국할 때마다 비자 때문에 애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알고 보면 대부분 또 다른 여권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나라의 여권 그냥 아무렇게나 고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터키 여권만 봐도 그렇죠. 첫째, 이건 돈만 있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발급 가능한 드문 여권 중 하나입니다. 까다로운 조건도 거의 없고 복잡한 심사도 생략할 수 있어서 절차를 간단히 끝내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꿀같은 선택지입니다. 1인 미디어는 터키 여권의 두 번째 장점은 전 세계 140여 개국 및 지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럽에서 회의를 하든 동남아로 시장 조사를 가든 여권 하나만 챙기면 언제든 바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들어가는 시간과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터키는 미국의 조약국이기 때문에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미국의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 이민 절차도 더 수월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때 왜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여권 신청서 작성 내용과 매우 큰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 예정 국가란에 동남아, 아프리카 혹은 전쟁 중인 국가들을 기입하지 마세요. 이런 지역들은 중국 내에서 민감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를 기입하면 99%의 확률로 여권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국 목적 항목에서는 반드시 여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대 유학이나 취업 같은 항목은 선택하지 마세요. 설령 실제로 유학을 가거나 해외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목을 선택하면 여권 발급 담당자가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하게 되며 그만큼 절차도 복잡해지고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인 미디어는 예를 들어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여권 발급 담당자는 입학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하려고 할 경우에도 소속 회사의 증명서, 초청장 등 여러 자료를 요구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절차도 꽤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출국 목적을 여행으로 선택하면 이런 서류들은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항목만 올바르게 선택하면 대부분의 경우 여권은 빠르게 발급됩니다. 많은 팔로우들이 이 1인 미디어에게 왕 선생님, 저는 지금 빚 때문에 출입국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싶은데 지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말이죠. 이에 1인 미디어는 맞습니다. 현재 국가가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과 출입국 시스템이 이미 연동되어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고소비 제한 조치가 있었고 판결문에도 출입국 제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출국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조치는 2025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고소비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면 이제는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왜 가능했냐면 법원이 고소비 제한과 함께 출입국 제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출입국 시스템과 법원 판결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여권 발급이나 출국에 제한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출입국 시스템과 완전히 연동되고 있어 실제 출입국 제한이 즉시 실행됩니다. 올해 1에서 3분기 동안 중국의 대표적 경제 대성 광동성의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보다 다시 한번 낮은 수치로 광동이 여러 분기를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른바 경제기관차로 불리던 광동이 이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경기 침체와 해외 수출 부진이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하면서 광동의 제조업은 또다시 대규모 도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압출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참 복잡하고 착잡합니다. 하지만 매달 10만 위안의 임대료가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단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압출 공장을 정리한 건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짐을 덜고 몸을 가볍게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가장 핵심적인 LED 광원, 패키징 부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분야를 더 정밀하게, 더 전문적으로, 더 강하게 키워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정말 버티는 게 전부다. 실제로 지금은 정말 다들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여성 사장님이신데 요즘 들어 압박감을 정말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제 감정 상태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이 7월 3일인데 이번 달 들어서 며칠 사이에 휴업, 폐업, 파산, 문을 닫는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끔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여러분, 오늘 장사는 좀 어떠셨어요? 올해 성수기는 제때 찾아왔나요?
저희는 올해 9월하고 10월 딱 2달만 바빴고 11월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한겨울로 들어간 느낌이에요. 주문 상황은 5월, 6월, 7월 비수기 때랑 거의 똑같을 정도로 조용해서 정말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데이터를 보니까 여전히 매우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해외 소비자의 제조업이 대부분 외국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본인이 중국 중산에 세운 24년 역사의 캐논 공장이 갑작스럽게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입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공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가 매우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5대 보험과 주택 공급은 기본이고 유급 휴가도 보장, 무료 교육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급여는 날짜 맞춰 100% 지급, 지연도 없었으며 심지어 퇴사 제한도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지만 1,600명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진심 어린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월급 6,500위안을 받던 장기 근속 직원은 거의 16만 위안을, 신입 직원들도 2만 3천 위안 정도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좋은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았습니다. 지금은 월세 2,000위안짜리 월세방에 누워만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전자상거래를 전공했고 졸업 후 지금까지 계속 전자상거래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 나와서는 1년 넘게 라이브 커머스를 했고 그 후엔 외국 무역도 해봤고 틱톡도 해봤고 샤오홍슈도 해봤고 메르카도 리브레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스페인어도 B2 등급이고 포토샵 할 줄 알고 AI 소프트웨어, 영상 편집 프로그램, 영상 촬영, 각종 이미지 촬영도 다 할 줄 아는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1인 미디어 운영자인 그녀는 제가 원하는 월급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월급 6에서 7천 위안 정도 되는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그마저도 정말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9월 광동이 SNS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화이트칼라 농민공들이 광동을 떠나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단행하고 있어 원래 월급이 8,000에서 9,000 위안이던 사람들이 4,000에서 5,000 위안 수준으로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다 생활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동 IP를 사용하는 네티즌들이 직접 말하길 나처럼 광동 출신 사람도 월급이 낮다고 느끼는데 외지 사람들은 어떻게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오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1인 미디어 운영자는 요즘 취업 상황은 정말 낙관적이지 않아요. 평범한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수십, 많게는 100통 이상의 이력서를 넣어야 하죠. 올해 중국의 청년 실업 인구는 2,30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은 5.3%에 달하며 대학교 졸업생 수는 사상 최대인 1,179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모든 이들이 느끼는 구직 압박이 정말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관은 한때 전 세계가 인정한 세계의 공장, 제조업의 후원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점점 쇠퇴해가는 느낌이에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밖을 한번 보세요. 차량은 오히려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유동 인구는 10년 전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1인 미디어 운영자는 많은 사장들이 동관을 떠난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게 아주 큰 불확실성 요인이 되었죠. 그 결과 그의 주변에 있던 많은 친구들, 규모가 큰 공장이든 작은 공장이든 관계없이 많은 공장 사장들이 동남아나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옮기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순식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떠나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들으셨나요? 동관에서 또 하나의 대형 공장이 폐업을 발표했습니다. 동관 창간금보전자 중국유한공사는 동관에 뿌리를 내린 지 거의 30년이 된 오래된 공장이며 대만 자본 기업으로 한때 동관 수출 상위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공장이 전성기였을 때는 직원이 수만 명에 달했고 이곳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청춘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18일을 끝으로 폐업하였으며 생산 라인은 점차 태국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N+1 방식으로 보상이 지급되었고 또 하나의 양심 있는 공장이 문을 닫게 되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국의 저비용 제조업이 가장 화랑이던 시절 동관 후제지는 수많은 신발 공장들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현재의 저가 제조업은 구조적인 쇠퇴를 겪기 시작했고 소비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연쇄적인 타격을 입어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식당과 상점들 또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 기업들조차 이 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본사가 광동에 있는 전기차 제조사 비아리 역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액 배송물 면세 정책을 철폐한 결정은 광동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패션 1인 미디어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과 테무의 수많은 공급업체와 하청 공장들이 바로 이 광동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4년 광동의 경제 성장률은 3.5%에 그쳤으며 3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 성장률인 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며 더욱이 중국 최대 제조 수출 거점인 광동이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민간에서도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간 여론에서는 광동조차 3.5%밖에 안 된다면 중국 당국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전국 평균 성장률이 5%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라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냉소적으로 중국 당국의 경제 통계 태도는 늘 똑같죠. 묻지 말고 그냥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